북한이 하루빨리 핵무기를 포기해서 우리가 두 발 쭉 뻗고 자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최근에 서해 바다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서해 바다에 한 괴담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북한에서요, 일명 핵폐수 방류 의혹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뉴스들이 이 의혹을 다루고 있는데, 자,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황해북도 평산엔 북한의 우라늄 공장이 있는데요. 최근 여기에서 핵 오염수를 무단 방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아, 요거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해수가 나왔다. 바닥이야 바닥. 모래성이 거의 달랑말랑. 뭐야? 계속 0.8 넘어. 0.9? 뭐야? 자, 평소에 8배 높다라는 얘기까지도 막 합니다. 아, 이상호? 다행이다. 네,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게 당장 우리 어민들 후쿠시마 때 피해봤던 어민들은 또 맞아요. 소리 철렁할 일이죠. 근데 저 가능한 얘기다. 자, 우리가 그 후쿠시마 때 또 얼마나 많은 뭐 우려와 어민들이 피해를 또 얼마나 봤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심정이 철렁할 얘기. 그렇죠. 방금 이 MC께서 언급하신 것도 결국은 괴담이었죠. 후쿠시마 오염수가 사실은 정제된 오염수죠. 그래서 그걸 바다에 방류한 거고 국제사회가 과학적으로 실시간으로 이 계측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포스트마다 다 관측을 하는데도 안 나와요. 과학적으로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그때 얼마나 많은 괴담 때문에 결국은 피해본 게 우리 국민들이에요. 맞아. 많은 어민들. 맞아요. 그리고 수산물 시장, 상인들 다 피해봤죠. 이번엔 근데 발원지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북한의 핵폐수 방류 의혹도 사실 무근입니다. 우리에겐 다행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괴담이 퍼졌는지, 의혹이 제기됐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북한의 황해북도 평산에 핵시설이 있느냐? 이건 팩트예요. 황해북도 평산에는요, 네. 북한의 우라늄 이 정년 공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핵 물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옐로 케이크라고 하잖아요. 이 옐로 케이크, 핵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만드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 핵 시설의 핵심 시설은 맞아요. 자, 그런데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 우라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핵 폐수를 북한이 무단으로 방류하는 것 같다라는 의혹과 함께 위성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위성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침전지에서 흘러나온 이 침출수가 파랗게 지하배수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90m 정도죠. 배수로를 따라서 방류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네. 그리고 배수로 인근에서 녹조 현상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하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죠. 네. 찌꺼기가 쌓인 흔적도 발견됐다라는 의혹을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원래 폐수를 저 침전지에 가둬두고 저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정제를 거친 다음에 방류를 했는데 저 침전지, 저수지 용량이 꽉 차서 이 방사능 물질이 다 넘쳐서 북한이 방류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으로 연결된 거예요. 네. 문제는 저 강이 예성강인데 예성강이 한강 하류를 통해서 우리 서해 바다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 의혹대로라면 우리 서해 바다가 북한이 방류한 방사성 물질 때문에 오염이 된 것 아니냐라는 네. 의혹까지 연결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만갑에서 이 논란 이제는 좀 종식을 시켜야겠다 해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 초초초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회계학과 강건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에도 핵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핵의학입니다, 말 그대로. 아, 이런 의학 이런 있는 줄 몰랐지. 핵을 몸에다가 이렇게 쏘여서. 아니요, 쏘이는 거는 밖에서 쏘는 게 아니고 저는 핵물질을 주사를 하거나 먹이거나 먹여요? 대박. 직접 몸에 투여하는 약물로 치료하는 겁니다. 핵 물질을 주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요. 먹을 수. 예, 방사능 요드라 그래가지고 후쿠시마 체르노빌에서 확 쏟아져 나왔던 거를 여기 캡슐 약으로 쓰죠. 그 약을 딱 쓰면 갑상선으로 가요. 우와 대박. 그래서 갑상선암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예. 치료할 수 있는 그 예. 알약이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오늘 나오신 이유는 핵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쓰일 수 있지만 잘못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지금 방류했다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과연 우리가 유해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거를 오늘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누구보다 이제 가까이서 이제 방사능을 이제 다루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논란에도 조금 관심을 좀 많이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주변에도 이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하게 됐죠. 뉴스도 보게 되고. 예, 어떻습니까? 사실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 물에도 사실 우라늄이 있습니다. 특히 바닷물이나 이런 데는 다 우라늄들이 보통 1리터에 한 1에서 8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아주 미량이 들어있어요. 그래요? 예, 이제 제시된 근거가 평산 그 우라늄 정년이라는 게 이제 원광을 캐잖아요. 우라늄 대부분은 그냥 일반 광석이죠. 네. 그러면 걔를 추출해내고 남은 쓰레기들을 그쪽에다가 다 버리게 되죠. 그러면 거기는 우라늄이 캐낸 것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요. 예. 이번처럼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 강물에 이제 섞이게 되고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바다까지 갈 텐데 그 과정에서 희석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 사진을 보면요, 그 하류 쪽에 가가지고 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꽤 큰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대략 한 100만 톤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호수인데. 만약에 1톤 정도 되는 양이 방류가 되면 한 100만 배 정도 희석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1000배 정도 높아봐야 자연 방사선보다도 자연에 있는 우라늄보다 더 낮아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다 내려와가지고는 거의 일상적으로 있는 바닷속에 있는 우라늄에 비하면 별로 높지 않은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라늄 정년이라는 거하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구별 못하잖아요. 일단 우라늄만 붙으면 아이고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늄 정년이라는 것은 원광에 속해 있는 우라늄을 뽑아내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우라늄 농축이라는 건 정말 핵폭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 정년에서는 그런 식 고농도의 우라늄이 나오질 않아요. 애초에 그렇습니다. 나오질 않고 이게 이제 우라늄 농축 단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슬쩍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마구마구 이제 퍼져 나가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일단 공포에 질리니까 그냥 퍼나르기 바쁘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체크를 해봤자 저건 또 음모야 또 이렇게 나가면서 안 믿고 그럼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사실 북한의 핵을 개발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낼 때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또 구라야? 안 믿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뢰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퍼지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요. 실제로 방사능 수치를 자기들이 측정을 합니다. 가서 이런 측정한 이제 영상까지 올리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논란이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건데 초초 전문가인 교수님에게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영상들을. 예, 그 사실 0.87이라는 아까 그 수치가 있었어요. 예, 그거 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서 체크합니다. 여기서 측정하면 여기 방사능도 나와요. 여기서 당연히 우리 주변에 방사능 다 있으니까 따다다다 하는 소리 다 납니다. 저희 집에도 제가 방에 놔두면 0.3인데 그 저희가 화강암하고 대리석이 벽에다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거기 갖다 대니까 0.5 이렇게 넘어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우라늄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디든 갖다 대면요. 돌에 화강암이 많은데 대면 나옵니다. 이거 나오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실 수가 있나? 그리고 저 수치가 엄청 높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봐도를 한 셈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서울 지역 같으면 0.3 정도 나와요.
화강암이 많은 지역에 이제 설악산이나 영동 이런 데 지역 가면 걔가 0.5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이거는 지금 서해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뭐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인지 아니, 아닌지. 거기도 다 그러니까 광석들이 다 부서져가지고 뻘도 만들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데 방사능이 일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일본이나 그다음에 제주도 같이 현무암이 많은 그러니까 화강암이 없으면 우라늄 함량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후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고 아니다. 뭐 이렇게 위험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련소 폐수가 관리하는데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맞아요. 만약에 핵농축 시설 뭐 이런 거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거 뭐 서해 쪽 뭐, 라인을 따라서 그 핵시설이 있다.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유출되는 많은 것들이 이제 우리 쪽으로 올 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북한에서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유력하게 전망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북한 핵실험의 어떤 상징이라고 불리는 이제 풍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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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파국 북부 핵시험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우리들의 걱정은 이런 거죠. 핵을 만드는 것도 만드는 겁니다만 과연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풍계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책으로 쓴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김평강 작가인데요. 이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살다가 한국에 지금 언제 한 15년째 정착을 하고 네. 있고요. 사실 풍계리는 체류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웠던 경험을 책으로 남겼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아마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분은 핵 얘기뿐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 살아오신 이 여정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니 사실 이만갑에서 이 많은 탈북민들을 많이 봤는데 풍계리에서 오신 분을 처음 좀 뵀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우리 저 김평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대대로 인민군 군관도 배출한 이 평양 출신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 두 분 다 북한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예술인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영화 감독 일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북한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북한의 대표 시리즈 영화죠. 민족과 운명. 민족과 운명이요? 민족과 운명. 대작인데요. 그 민족과 운명. 김정일이 처음에 이 영화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획을 해봐라라고 지시를 한 장본인이 바로 우리 김평강 작가님의 아버지였던 거죠. 말도 안 돼. 제가 이만큼 하면서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9,850번 정도 민족과 운명에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어. 민족과 운명에 운명 대한.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 중 한 명. 네, 저도 많이 진짜로요?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전두환 대통령 다 나와요. 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아버지가 이렇게 북한에서 내노라는 감독이었어요. 영화 감독. 근데 그럼 북한에서 유명한 배우들도 좀 어렸을 때 보셨겠어요? 예, 많이 봤죠. 제가
자라온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영화관, 극장, 촬영소 이런 것들이 제 놀이터였던 것 같아요. 자라면서. 그래서 배우들도 많이 보고 28 예술영화 촬영소라고 하게 되면 군인 예술영화 촬영소였거든요. 네. 거기서 아버지가 군관으로서 감독으로서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놀러를 갔었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림꺽종이라는 영화. 림꺽종 유명하죠. 네, 림꺽종의 주인공 최창수. 최창수. 그 잘생긴 사람 부리부리하게. 맞아요, 부리부리한 사람. 같이 이제 승용차 타고 다니고 하면은 이제 최창수가 늘 이제 저를 무릎에다 앉히고 다니고 진짜요? 그랬어요. 네. 대여섯 살 뭐. 기억이 나시는 날 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병헌 씨 무릎에 앉아 다녔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봐도 돼요. 네. 엄청난 배우예요. 아니 그러면 북한의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의 감독하면은 북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납북됐던 신상욱 감독. 네네네. 신상욱 감독이 또 북한에서 여러 작품 하셨잖아요. 네. 신성욱 씨가 사라졌어요, 한 번. 아예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대송산에서 24시간 만에 찾았는가 그래요. 대송산에 올라가서 가만히 이렇게 그 평양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아빠한테 그런 이야기를 왜 거기 가서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냐.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일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일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 그러니까 사랑 내 사랑의 장선희 씨라고 있었죠. 장선희 주인공. 그 장선희 배우가 임신을 했는데 어머. 그때 그 수령님 역할을 하는 그 배우하고 이제 그 연애 썸씽이 있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근데 그 임신을 한 거 가지고 사상투쟁을 하는 거야. 아침에 감히 수령님 역할을 하는 그런 1호 배우하고 놀아놨다 뭐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수령님 역할을 한 1호 배우가 비난을 받아야지. 왜 여배우가 비난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축하받을 일이다. 그거 가지고 축복받을 일을 갖고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사상투쟁을 하냐. 충격을 받아서 신상욱 씨가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아빠가 집에 와서 어머니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저한테만 말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거기 제가 좀 약간 첨언을 해드리면은 제가 신상욱 감독님의 이제 마지막 조호 감독 출신이었거든요. 그 미국에 이제 망명하 계실 때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영화 학도니까 감독님 저기 북한에도 키스씬 있냐고 영화에. 그랬더니 그 철길 따라 천만리라는 영화가 있대요. 네, 있어요. 네. 네. 그게 자기가 감독했는데 북한 영화 사상 최초로 키스씬을 넣었대요. 네. 근데 그 김정일과 딜을 한 게 있대요. 뭐가 있냐면 큰 흐름에서는 북한 정권을 홍보하는 영화를 만들어 주겠는데 영화 만드는 방식은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는 키스씬은 당연히 사람이면 키스를 해야 되지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 NHK에도 이게 방송이 됐었거든요. 북한 영화에 키스씬 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1차 충격이었어. 둘째는 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춘향전은 그 모티브로 한 사랑 내 사랑이 아직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1986년 1월 1일 날 신년회 때 이거를 김일성 당시 주석이 쫙 뭐 새해 뭐 복 많이 받으라 한 다음에 이제 빠졌어요. 빠진 다음에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김정일 동지의 허락 하에 사랑 내 사랑을 인민문화공장에서 상영하니 보러 가라. 이걸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빵 터진 거예요. 우와 웃어요. 신 감독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웃지? 했더니 공개석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처음 뱉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북한 정권 관계자가 인민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랑이란 말을 처음 뱉은 거를 너무 창피한 거지. 그런 제목이 없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저국의 수령의 동지애 이렇게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남녀끼리 난 동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그 시대에 떨어진 나고자 혁명을 하는 시기에 사랑 따위나 너나는 이런 질 떨어진 인간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적인 자리에 사랑이란 단어 나오는 게 북한 주민이라는 데는 충격이죠.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거기서 신 감독이 2차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영화 만들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탈북 결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랬어요. 사랑을 통제하는 나라구나 여기가.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김평강 작가님의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자 또 동시에 김일성 종합대학교 1기 졸업생 출신이라고 해요. 진짜 1기요? 예. 일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이제 김대 뭐 동창들 그리고 고위급 장성들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드나들었던 그 가정 환경 속에서 우리 김 작가님이 자랐던 거죠. 가장 상징적인 인물 하나 꼽자면 황장엽 선생이 당시 이제 학교 총장이었으니까 말하자면 이 김 작가님의 앞선친과 황장엽 선생이 사제지간이었던 거죠. 사실 이제 황장엽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황장엽 선생은 어떤 분입니까? 김일성이 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연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작성했던.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기실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으로 좀 활동을 하다가 당중앙위원회 국제비서로 이제 자리를 옮긴 이런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통치 이데올로기를 만든 주체상의 창시자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대사님은 이제 포머한 얘기, 우리 인포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카더라죠. 황장엽 선생님 앞에서 유일하게 김일성이 맨발로 뛰어나갔다.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황장엽 선생님이 김정일의 개인 선생님이었대요. 근데 김정일이 너무나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을 안 듣고 완전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그렇게 뛰어다닐 때 황장엽 선생님이 집에 가르치려고 딱 왔는데 스승이 얼마나 높은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김일성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스승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김정일이 꼼짝 못하고 앉아서 황장엽 선생님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 작가님이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와서 황장엽 선생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찾아갔어. 아버지 얘기를 꺼냈던 건가요? 네, 황장엽 선생님께서 정말 좋은 동생이었는데 빨리 가서 정말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하시고 자기 사무실에 오셔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는데 저는 또 자유를 찾아왔으니까 뭐 경호원들이 쫙 둘러서 있고 막 우리 둘이서 이제 삼계탕 먹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뭐 속대 녹대 막 이렇게 세대 따라가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한국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안 갔었어요. 근데 이제 황 선생님 매일 새벽 6시 반에 전화를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책짓질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뜻을 몰랐어요. 본인이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하는 이제 자서전. 자기 자서전을 쓰셨잖아요. 그 자서전을 다시 쓰고 싶어 하셨어요. 너무 급해서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고 싶다고 그래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뜻을 받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책을 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그 추천서를 누구 보고 좀 써주라. 그러면 내가 이제 사인을 해줄게. 이거 누구 보고 시켰는데 보시다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써야 된다. 스톱 시키고 본인이 이제 자필로 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써주셔서 평강님 책의 순서를 아니 그러면 북한에 계실 때 저희가 좀 알만했던 좀 유명한 사람들 또 있나요? 장성택은 다 아시잖아요. 예, 알죠. 그렇죠? 장성택 삼촌도 집에 또 자주 놀러 오고. 성택의 삼촌. 성택의 삼촌이죠. 거의 뭐 가족인데? 그 정도로 친한 사이죠? 장성택 삼촌이 집에 오면은 이렇게 지금 편지 봉투 같은 그런 시멘트 종이 봉투 있잖아요. 네네. 옛날에 있어요. 옛날 베이지색. 서류 봉투 같은 시멘트 봉투에다가 이제 파란 사과 넣어가지고 오던 기억이 있고요. 아코디언도 잘하고 막 노래도 잘 부르고 막 그런 이제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아니 그러면 장성택 그 삼촌과의 그 어떤 기억
에피소드 같은 게 좀 더 있나요? 장성택 삼촌하고는 이제 그 모란봉 그런 데 많이 놀러 다녔죠. 왜냐하면 능라도 모란봉에서 이제 대동강 이렇게 유유 흘러가고 옥류강 있고 맞은편에 보게 되면은 능라 공원이 있어요. 장미만 우거져 있지 뭐 사람의 손길이 하나도 닿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나무 벤치가 몇 개 있고 그랬는데 그 장성택 삼촌 그다음에 뭐 아빠 친구들 같이 왜 애들을 데리고 가냐면은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가는데 쌍쌍이 같이 가면서 연애한다 그럴까 봐. 그럴까 봐 저희들 데리고 가서 우리 보고 군에 타고 놀라 그러고 실제 연애 본인들은 장미밭 속에 숨어 있는 거야. 맞아. 이게 애들 데리고 가야 오해 안 하죠. 근데 우리는 날이 저물 때까지 군에 타는 거예요. 군에 타면 놀고. 그때 그럼 그게 김경희 김경희는 아니었고 왜냐하면 장성택 삼촌은 김경희하고 잘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계속 피해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 왜 피해 다녔냐면은 김경희 씨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따라다니는데 공주하고 사귀었다가 뭐 북한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까봐 너무 겁이 나니까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랬는데 그 김일성이 엄청 반대했거든 이 결혼을. 그래서 원산으로 보냈어요. 그 장성택을. 그 원산에 가 있으면 그 기숙사에. 저녁마다 계속 여자가 혼자서 운전해가지고 경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하고 이게 연애 조금 하는데 이제 장성택 님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디 피신하자. 그래서 그 아버지 지인이 본인 삼촌 있는 산골에 오두막에 장성택을 피신을 시켰어요. 피신이요? 네, 피신을 시켰는데 김경희 씨가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미치지. 그리고 이제 단방에 거기를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신발 다 감춰놓고 여기를 오지 않았다. 거기 삼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김경희가 그냥 돌아왔어. 근데 이제 장성택이 그때 김경희한테 편지 쓴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한 그 자기의 심정을 정부 편지로 남긴 그 편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 아버지도 여기 좀 간호를 했었습니다. 어머, 예. 도대체 몇 사람이? 그때는 60년도 말이었었거든요. 그때 아직 평양하고 원산 사이 고속도로가 완성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식용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제 차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김종일이가 1호위부 사람들 몇 명을 붙여가지고 여기 차 운전수, 운전기사, 그다음에 이제 허위성원 한두 명 정도 붙여가지고 같이 따라보냈거든요. 그러니까 4번씩이나 저희 아버지도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장성택이하고 김경희 안 살았으면 자기도 여기 있을 것 같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서로 살았으니 망정이지 안 살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북한의 고위층들에게 이제 둘러싸인 집안 환경에서 우리 김평강 작가님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고교 시절에 이 김평강 작가님도 두각을 나타냅니다. 뭐로? 글짓기로. 그때 당시 대성산 혁명 열사릉에서 청소년 백두산 글짓기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다른 학생들은 저마다 뭐 창작 노트 끼고 옷도 드레스 입고 부모님 대동해서 가고 뭐 열기가 뭐 대치동 8학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김평강 작가님은 홀로 교복을 입고 참석을 했는데 본인조차 기대를 안 했는데 여기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와, 아니 부모님들도 오실 정도면은 규모가 꽤 컸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그렇게 모였어요? 네, 평양시 학생 소년들의 그 글짓기 모임이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한 500명이라고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 그때의 아빠 엄마가 예술계에 있고 감독이다 나니까 글을 좀 쓸 수 있을 줄 알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목이 낙원의 조국을 영원히 보라고.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말하면 현충원이에요. 거기가 혁명 열사를 다른 사람들 여러 명 계단으로 쫙 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김정숙이 하나 딱 있어. 그래서 그 올려다 보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평양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김정일 장군님께서 낙원의 조국을 영원히 보라고 거기다 높은 데다 모셔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쓴 거예요. 엄청 잘 쓰셨네요. 어머니 낙원의 조국을 영원히 보십시오. 이렇게 딱 끝났는데 무슨 장려상은 누구 인기상은 누구 할 거 아니에요. 이름 쭉 부르는데 안 불러요. 그래서 나는 뭐 지나갔구나 하고 그냥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 이름이 나와서 깜짝 놀랐죠. 대단하시다.
1등 받고 나니까 뭐 많은 이들 축하해줬어요? 엄청 축하가 들어왔죠. 그래서 장승태 군, 그다음에 문화예술부 사람들 다 같이 옥류관에서 이렇게 연회도 해줬고, 그다음에 문화예술부 가가지고 체육교육 부부장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니까 딱 그 액자를 하나 주는데 김평강 동물을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공부시키시오. 딱 그렇게 해서 김종일하고 딱 주는 거예요. 친필 말씀 받았죠. 진로가 그냥 정해진 거네요. 뭐 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명이요. 그러니까 실용이 진로를 정해줬다는 그 자체는 이 사람이 앞날이 탄탄대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직장에 배치받을 때도 이게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집안도 좋고요. 뭐 직업도 좋고, 뭐 심지어는 뭐 김종일 위원장이 이 학생은 꼭 어느 학교 입학시켜라 뭐 이런 어떤 북한판 이제 프리패스까지 다 받으신 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땐 남부러울 거 없는 이제 평강공주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풍계리는 왜 가시게 된 겁니까? 어떤 인연을 맺게 되시는 겁니까? 제가 처음으로 풍계리 본 거는 10대 때였어요. 네. 아빠가 뭐 영화를 촬영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때 한 78년도 됐었나? 1978년도 정도. 14살. 그때 한번 따라갔었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엄청 아름다운 곳이에요. 거기가. 가니까 그냥 숲이 울창한 곳에 막 폭포수 팡팡 떨어지고 물이 도란도란 흘러가는데 바위돌들이 물에 씻겨서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그냥 쫙 있고 물소리가 돌돌돌. 와, 진짜 아름다운 그런 곳을.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핵실험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지금 곳이에요. 말만 들으면 거의 금강산인데 지금. 금강산도 좀 가봤거든요. 아니에요. 풍계리가 제일 아름다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강산보다도. 풍계리. 함경북도의 그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아마 풍계리하게 되면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50년 동안 북한에서 살면서 풍계리가 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몰랐었거든요. 하도 핵실험하다 보니까 풍계리에서 그 언론에서 계속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풍계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름다웠으면 제가 탈북하기 전에 꼭 한번 들리고 왔어요. 자, 도대체 이 풍계리와 어떤 인연이 있었어요? 그렇죠. 방금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계리가 어느 정도로 깡촌이었냐면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던 김정호 선생님의 대동여지도에도 풍계리는 등장 안 해요. 없어요? 없어요. 대종실록 지리지에도 등장 안 해요. 그 정도로 깡촌인데 이제 핵실험 때문에 유명세를 타게 됐죠. 이 풍계리와 평강씨의 인연은 1989년 25대로 돌아갑니다. 평강 작가님께서 사시는 집에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방송국에 출장 가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풍계리로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 출장 가요? 풍계리로? 출장 가요? 25살의 처녀가. 출장을 간다. 아름다운 내 나라를 쓰는 글을 쓰러 간 거. 이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아니구나. 일이 아니구나, 그럼. 제가 다시 풍계리를 찾게 된 거는 풍계리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풍계리 남자친구가 있어? 나는 기자 생활하면서 풍계리 남자친구 얘기는 처음 들어봐. 내가 이래서 우리 딸 보령이를 어디 못 보내. 진짜 못 가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빠 친구였었는데 이제 평양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그것으로 이제 배치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멀리 산골에 갔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편지가 닫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좀 불가능하니까. 오래 걸리고 그렇지. 우체통. 우리 집이 우체통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편지들 오면은 이제 제가 차곡차곡 모았다가 이제 그분한테 줬는데 그 대체로 보게 되면 여자친구 편지였어.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강원도에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계속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아까 임자가 있었네요, 그 남자친구도?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모았다 주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 편지를 받고 엄청 마음이 아파하고 한 3일을 식사도 못하고 그렇게 밥도 못 잡수고 아프는 거예요. 오빠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여자친구가 시집을 간다. 여자친구가 시집을 간다고요? 여자친구가 시집을 가? 그때 그랬잖아요. 북한에 명태보다 많은 게 이제 처녀라고 그랬어. 북한에 그렇게 아가씨가 많았어요. 남자는 군대 오래 가니까 또 맞아. 제가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무슨 그 여자 하나 시집 간다고 그렇게 오빠가 아플 일이 있냐고 많은 여자들이 오빠를 따라다닐 거다. 멋지게 잘생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좀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위로가 됐는지 조금 이제 개운해졌고 같이 친해서 도란도란 무슨 속 이야기도 하고 할 때 그때 이제 이분이 저한테 뭐를? 내 원래 첫사랑은 너다. 또 이렇게 내 원래 첫사랑은 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그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고백했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분야에 권위자가 계세요. 어디요? 핵연애의학 전문가 우리 썬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환승연애 이거 뻐꾸기입니까? 뻐꾸기죠. 저는 뻐꾸기고. 이미 지나간 버스 빠이빠이 새 버스가 오는데. 그래.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받아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넘어갔느냐 아니냐. 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대면하고 처음엔 놀라가지고 한 3개월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분하고. 근데 이제 하루는 그분이 이제 그 풍계리를 떠나갈 때 이제 그 짐을 맡겨놓은 거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너야 이것도 내가 보니까 전부 내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건 왜 오빠한테 있을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미술대학에서 이제 모델에 발탁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오빠가 이제 지나가다 보고 이 못생긴 애를 자꾸 그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침 맞은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 지금도. 저렇게 예. 말할 수가 있어. 그랬던 적이 있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오빠가 그 그림들 다 뺏은 거야. 너네 그 그림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는 쪽쪽 자기 본인이 권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맞네, 그래서 그 미안해요. 잘못 말했어. 그거를 보고 이제 깜짝 놀라서 오빠의 말이 진심이었구나. 그때죠. 사랑이네. 미안해요. 예, 우리 수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낭만 있는 남자. 그러니까. 이 오빠의 정체를 조금 김 작가님께 사전에 좀 제가 물어봤습니다. 김 작가님 주장에 따르면 보통 오빠는 아니었어요. 키가 180이 넘었고 100m 밖에서도 이 사람밖에 안 보이는 엄청난 미남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이 개인마다 좀 주관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김 작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굉장히 어떤 건실하고 아름다운 미남이었다라는 좀 증언을 들을 수 있었고요. 평양 이과대학을 나온다라는 건 일단은 굉장히 수제였죠. 그리고 당시 우리 김 작가님 집이 러시아인들이 지은 아파트였다. 그런데 무도 홀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학의 인사들이 이 김 작가님 집에 많이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오가다 보니 예술인들이 오빠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공통적으로 한마디씩을 뱉었다고 하는데 야, 너 공부 그만두고 배우 안 할래? 라는 얘기를 캐스팅 제의를 할 정도로 이 오빠의 친구분이 굉장히 잘생겼었다. 아니 이거 당연한 거네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임꺽정 배우 보고 자랐고 맨날 보는 게 배우인데. 그러네. 아니 근데 남자친구분은 그럼 풍계리에서 무슨 일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국방과학원에서만 일하는 줄 알았지 무슨 일을 하는 거는 몰랐어요. 나중에 핵실험 계통에서 일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게 됐네. 그러니까 이게 보안의 보안이라서 그랬나 보다.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안 되죠. 이때만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어떤 비밀 때문에 이제 핵시설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밀에 붙였던 게 아닌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요. 이때만 해도 북한 핵이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단계였고 그렇죠. 북한은 계속 이게 무기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평화적 핵동력 공업, 원자력 에너지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 때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요?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하는 거 봐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알지 않았을까. 대강. 그분이 집에 오게 되면 뭐 할머니, 아빠, 엄마 엄청 예뻐하고 자기 친아들보다 더 예뻐하다시피 그런 사람이어서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제가 막 공개를 바로 했죠. 근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 이분은 절대 안 된다. 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딸을 못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일본에서 히로시마에서 방사선 터지는 것도 봤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기형아도 낳고 그렇게 되는 거 많이 봤고 하기 때문에 방사선 계통에서 일하는 거는 안 된다. 어린 마음에 그거는 고치면 되지, 병 들면은 뭐 치료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었어요. 제가 또 나름 비공식 사랑 전문가로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한번 눈에 사랑의 꽁깍지가 씌워지면은 부모가 뭐가 안 보여요. 맞아. 그렇죠, 안 맞아. 보여. 로미오 줄리엣이죠. 맞아. 정말 부모가 말리면은 뭘 하냐? 야반 도주를 해버리거든요. 야반 도주. 부모님을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또 평강 작가님이 무엇을 하셨냐? 바로 부모님의 눈을 피해서 풍계리로 달려가서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린다. 막이다. 두 분이서 부모님 반대가 뭐 엄청 심하니까 이거 한번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그게 계속 고민이었는데 이제 휴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다는 방송국 출장을 떠난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거기서 한 3일 정도 데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더 또 아름다웠어. 그때도. 풍계리가? 그때도. 그땐 감정 상태에 따라서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래도 풍계리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오빠하고 같이 거기서 송이버섯을 그 바위돌에다 넣고 이렇게 소금을 툭툭툭툭 뿌려가지고 송이버섯 어디서 나왔어요? 송이버섯 구워 먹고 그때는 풍계리는 송이 천지예요. 자연산 송이. 천지. 예, 그래가지고 송이가 미끌미끌 저벅저벅 발에 밟힐 정도로 그렇게 많아? 땀 화장하면은 그렇게 사람이 송이가 없을 많아요.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거기서 이제 오빠가 해주는 그 송이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내가 떠나려고 하니까 오빠가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그 혼인신고를 안 하고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선택을 해. 딱 그러는 거예요. 순진한 소녀에게 또 협박을. 그래서 제가 한 반나절을 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부모님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 해봤거든. 그럼. 계속 생각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이제 여기서 헤어지는 거다. 너 가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질러버렸지. 이렇게 혼인신고 신청서를 내고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한 사람이던 게 둘이 됐어요. 갑자기 이슬비가 내리는데 어머니 다 좋고 물주머니 대도 둘이서 그냥 막 웃으면서 갔던 그런 생각이. 내가 지금 멋지다라고 해놓고 저게 내 딸이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내 딸이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잡아가지고 잡아. 그 아버지 허락도 안 받은 거잖아. 안 받았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사고 쳤지 둘이서. 아니 그러면 혼인 신고를 하시고 이 남편을 따라서 풍계리로 가신 거예요? 참 이 애절한 러브 스토리는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평양에서 풍계리까지 기차 타고 가도 한 18시간, 20시간이에요. 거의 뭐 뉴욕으로 장거리 연애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멀어요? 18시간 걸리죠. 풍계리 기차는 있긴 있나? 18시간이면 기차 잘 다닐 때다. 그러니까. 2, 3일 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그럼 난 평양에서 일단 난 그 방송 작가 생활을 하긴 해야 되는데 부모님 허락 없이 결혼했잖아요. 아버님이 너 나가! 라고 했겠죠. 그럼 너 어디로 가냐? 다행히도 남편이 이제 국방과학원 소속이니까 평양 외곽에 위치한 또 거주 단지에 가셨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애절한 제2의 신혼생활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실 이제 국방과학원 소속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손꼽히는 이공계 엘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이제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게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잖아요. 지금 그 자금도 많이 투입하고 엘리트들을 다 모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일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평양 외곽이라는 게 이제 평성 쪽인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평성이 우리로 말하면 뭐 대전, 대덕 이런 그 과학 컴플렉스인데 거기에 이제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걸 최신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니까 그곳을 아마 선택해가지고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뭐 우리로 말하면 한 카이스트나 코스텍을 나온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평성이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 신혼인데 같이 살 방법은 없었나요?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풍계리 가서 만나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회사도 그만두고 남편한테 가서 조금 오래 있기도 하고 하면서 대단하십니다. 지냈어요. 내 기억에는 1985년부터인가부터 풍계리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보였어요. 동병국이었었는데 조선인민 경비대로 바꾸면서 위수구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위수구역이라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못 들어가는 지역으로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를 실은 차들이 제떡역을 지나가는 거 자주 봤어요. 버사포 부대도 지나가고 뭐 땅굴 실은 곳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게 됐죠. 예. 아니 근데 이러면 주민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돼. 12만 명 정도 산다고 그랬는데 뭔가 있다. 이건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소문이 돌아가는 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미사일이 뭐지? 막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비밀리에 공간하지만 결국 어디선가 정보를 셀 거라는 거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핵시설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고 미사일이다라고 해서 뭔가 짓긴 짓는데 핵은 아니고 이제 다른 기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거짓 정보를 흘린 것 같은데 굳이 이 지역을 콕 집어서 이제 핵실험을 하는 공간으로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이제 화강암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폭발을 하더라도 별로 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렇게 산에 이렇게 험악한 산지이기 때문에 시큐리티, 결국 방호 면에서는 외국에서 뭐 폭격을 한다 이런 데서도 여전히 안전해야 되고 숨겨진 지역이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쓸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는 인구가 거기가 그래도 좀 적으니까 인구를 좀 뺄 수도 있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 풍계리를 김일성이 이미 5, 60년대 때 여기다가 핵시설장을 만들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 낙점을 했다. 김일성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중공군이 파병을 해준 것도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군이 38선 위로 넘어오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병한 거다, 이제 중공군을요. 그래서 믿을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디다가? 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첩첩산중 안에 또 화강암 지대가 있는 거 아잖아요. 여기다가 만들자라고 이제 그 풍계리를 낙점을 해요. 1970년대 이후에 유리 젤리코프 박사 등등등 러시아 구소련이죠. 구소련에서 이미 이제 그 북한에게 호의적인 핵 물리학자들을 이제 북한으로 초대해가지고 풍계리에서 이제 그 핵실험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 이건데 결정적으로 이제 그 핵 기술이 와르르 쏟아져 들어온 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구소련의 붕괴 1991년이었거든요. 구소련도 문제였지만 구소련의 또 위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 핵 기술자와 핵 관련 회사들이 나라도 없는데 돈을 누가 주냐? 에라이 모르겠다. 북한에 팔까? 해가지고 그때 대규모로 기술들이 다 북한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ICBM은 거의 대부분 다 우크라이나 ICBM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 거기서 본 적도 있어요. 기술자들인지 뭐 연구가들인지 모르겠는데 땅을 탐사하고 막 지질연구소, 지질탐사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거기를 와서 돌아보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같이 드문드문 섞여 있는데 여기가 뭐한데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그렇지. 북한에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시골에. 근데 사실 탈북민들이 풍계리 잘 몰랐다가 한국에 와서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 평양냉면도 여기 와서 처음 먹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도 평양냉면 전제는 알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풍계리 전제를 모릅니다. 거기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지금 이제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어떻게 남편분이 이제 핵시설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도 반대하시고 막 이렇게 안 된다, 뭐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 생활은 좀 괜찮으셨나요? 결혼 생활은 뭐 그런 대로 뭐 행복하게 처음에 살았죠. 살고. 매일매일 나와요, 남편이? 아니 매일매일 못 나오죠. 매일매일 못 나오지만 그런 대로 또 아기도 태어나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 산골이 못 있겠더라고. 그렇지. 혼자지. 그다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평양에 나왔는데 평양으로 전보가 왔어요. 애 아빠가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차편을 만들어줘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가니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런 집 같은 그런 병원인데 가보니까 애 아빠가 아프다고 누웠는데
간이 많이 손상됐다고 말하고 이제 옆에도 한 사람이 한 칸씩 이렇게 있는데 소변도 못 가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고 입었다 벗으면 비닐 뭐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 피부도 좀 벗겨진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게 심각하고 무섭지 않냐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 평상시 생활 괜찮을 것 같다 치료받으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별로 오래 못 사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평강 씨 마음은 오죽이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핵실험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전혀 몰랐던 겁니까? 남편이 핵실험 같은 거에 관련된 일을 했다 이런 거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요. 남편이 조금 좀 깨신 분이라서 외국의 소식을 많이 듣고 계셨어요. 남편이 이제 그 라디오를 그 산골에서 자기가 자체로 조립해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외국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 나보고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KBS 방송을 들었는데 남자분이 둘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방송에 계속 우리한테 강연을 하는 건 뭐라 하면은 북한이 있지도 않은 핵을 가지고 남조선 계례도단과 뭐 이 미국은 북한이 있지도 않은 핵을 핵사찰을 하겠다고 계속 고집한다. 뭐 이런 강연을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핵이 없는데 왜 핵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 우리 핵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남편분이 툭. 나는 놀라서 무슨 소리야 나 이분이 아프더니 조금 잘못되나 그냥 그랬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도 보도를 했고 또 외무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바로 풍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풍계리가 나오면서 지진이 거기서 처음에는 감지가 됐고요. 인공 지진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추산을 해보고 북한에서 발표 나오니까 핵실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핵실험이 지금은 우리가 6차례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북한 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그냥 핵이 있구나 이러지만 이때 1차 핵실험 때의 충격은 정말 말도 못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할 거라는 거 별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북한이 결국은 핵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어갔고 그 뒤로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지금까지 이제 이어올 수밖에 없었고 북한 주민들도 결국은 이제 핵 실험 소식을 들으면서 풍계리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니라고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실험했는데도 제대로 된 실험은 아니었다고 또.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1차 핵실험은 완벽히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핵실험 직후까지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마음 먹고 북한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 다른 수단을 했으면 북한 핵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1차 핵실험이 100% 완벽한 핵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각 나라에서 관측을 해봤는데 핵실험과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진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하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폭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파가 일종의 어떤 지진 현상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주변 국가들에서 1차 핵실험 당시에 이제 지진 강도를 측정했는데 한 3.5 진도의 지진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 등에게 4킬로톤 분량의 핵폭발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1차 핵실험에서 폭발된 양은 1킬로톤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계획했던 것의 4분의 1, 25%밖에 핵폭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핵분열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핵물질이 다 소모되지 않았고 불완전하게 그 지하에 핵물질이 남아있다면 완벽하게 북한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하수나 토양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핵물질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때 1차 핵실험을 봤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1차 핵시험 당시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북한 주민들은 뭐 별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하는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핵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무엇인가 계속 발파를 했어요. 땅굴을 파괴해서 발파를 했던 무슨 연습을 했던지 간에 계속 발파를 했어요. 아침 새벽인데 이렇게 무엇인가 창문에 탁 막 떨어지는 거야. 검은 물체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니까 뭐냐면 이게 새들이 맞고 탁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스르륵 새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날아가던 새들이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배디지 막 이렇게 죽어가.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물에 그 풍계리 맑은 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에 산천어가 많았거든. 근데 산천어가 확 막 배 뒤집고 다 떠올랐어. 산천어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무지하냐면 그 반디를 너도나도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바구니 잡는 거 있잖아요. 뜨는 거. 그 거기 뜨니까 배고팠잖아요. 당시에 못 먹고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떠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는 사람 진짜 막 좋아라고 어떤 그런 생각도 나고. 정말 듣고도 믿지 못할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평강시만 겪은 게 아니라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뭐 속칭 귀신병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만갑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서부터 길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56년간 길주에서 살았어요. 1961년도 태어나서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신살 한 50살까지는 거기서 정착했지. 남대천에서 내려오는 해산에서 양강도에서 내려온 물이 그 풍계리를 걸쳐 내려오거든. 그 남대천이 물이 엄청 맑고 좋아요. 우리 길쭉은 시민들이 상수도 문제를 거기 그 물에 지금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산천어를 잡아서 바로 제품을 올려갔어요. 산천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흔하던 송이가 그 풍계리 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풍계리 다음 역전이 그 사도라는 역전이 있어요. 뱀 사자에다가 그 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곳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지금에 생각할 때 핵실험 한다면은 뱀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름 모르게 아프거나 그런 현상들은 좀 겪어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현재까지 목숨을 연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위암이요, 폐암이요, 무슨 간암이요, 치장암이요 이런 걸 내고도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 어머나. 길쭉은 병원에서는 진단도 못 내리고 도병원에 가도 진단 못 받고 중앙병원에 가야만이 암 진단 받는데 말기 돼야만 진단 받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뭐 있건 다 죽고 그랬어요. 민간요법을 해서 앓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는 정 낫지 않고 하면 이게 귀신뼈에 매다고서 점제들 집에 찾아가서 점제들이야 또 돈을 조금 재주고 한무야 이게 무슨 조상탈이요 무슨 탈이요 하면서 귀신이 무속에 물러가라 어쩌라 하며 그러고 있죠. 사실은요, 이게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조사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거나 피폭량을 확인을 했거나 이러지를 못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테고요. 자, 만약에 핵실험에 의해서 나는 아프다. 이러려면 이게 수치 같은 게 또 있고 그럴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방사능에 의한 그 질병은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생겼어요, 치매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처음에 방사능 과피폭을 맞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 히로시마 이제 나가사키 생존자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보통 과피폭을 받으면 며칠 안에 죽냐 하면 바로 죽지 않아요. 특이하게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에 돌아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아주 제일 약한 데가 골수고요. 그 골수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데 이미 살아있는 돌아다니는 애들은 안 죽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게 새로운 걸로 다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적혈구나 이 혈소판이 확 떨어지면 그때 주로 감염으로 돌아가세요. 뭐 폐렴이나 뭐 뭔가 장염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시고 방사능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늘어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실 정도 4,000 미리시버트라 그러는데 그 정도면 이제 사람이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죽고요. 보통 1000이 넘어가면 사람이 이제 구역질이 나고 뭐 피곤함 뭐 이런 아주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와요. 구토까지 심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한 5% 정도가 암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기서는 이제 뭐 온갖 암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 한국 사람들이 38%가 암에 걸려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시면 38%, 거의 40%가 암에 걸리기 때문에 암이라는 게 워낙 다른 원인이 많아요. 다른 공해물질, 유전적인 원인, 음식, 생활습관, 뭐 술, 담배,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방사능은 굉장히 많이 맞아야 5%가 생깁니다. 죽을 만큼 맞아야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도 아마 방사능을 그 정도로 맞은 사람이 그럼 과연 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보면 실험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실험장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험장에서 30km 떨어졌다. 그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졌을 때 500m 이내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500m 딱 넘어가는 때부터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고 3km가 떨어지고 나면요 방사능량이 급속히 줄어들어가지고 주변 방사능에 비해서 약간 정도 더 높은 정도. 그게 3km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뜨려서 아무런 무방비로 그냥 이렇게 맞았을 때. 근데 얘는 지하에서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빠져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10km 내지 30km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영향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피폭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방사능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명확한 안 증거는. 봤으니까. 다른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암 발생이 증가하는 거예요. 암 발생이 보통 한 70대 정도 가면 원래도 한 38% 생기는데 거기서 과피폭을 받은 사람은 많게는 5%까지도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내놓겠죠, 북에서. 그렇죠. 저는 강건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됐는데 제 딸이 거기로 유학을 가겠대요. 풍계리로? 풍계리로. 저 못 보내겠어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지금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오래됐으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3, 4일 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복구 작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폭탄이 터질 때 방사능이 언제 나오냐면요. 1초 이내 다 나와요.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거기서 나머지 잔여 있는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몇 달 지나면 사라지고 수십 년 지나는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느껴지는 게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은 됐지만 이게 핵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핵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네요. 우리 교수님. 그게 느껴져서 난 무서워요. 안 갈래요. 핵을 사랑한 남자.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있어. 막 말씀하실 때 빠끔빠끔 웃으시잖아. 아니 근데 나 교수님한테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핵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 인류의 정말 생명 도움이 되고.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였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건 간단한 거예요. 북한이 투명하게 정말로 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북한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걸 꽁꽁 싸매고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저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봐요. 같은 지역에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반복적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북한이 완벽하게 방사성 물질이 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벽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IAEA, 그러니까 원자력 사찰 기구죠. 국제기구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또한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맞아요. 북한은 언론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기관과 그리고 기관 안에 있는 부서 사이에 서로 칸막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른 부서가 알 수 없게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소문이 난다거나 해도 이게 빨리 퍼질 수는 없거든요. 더욱이 핵이라는 거는 지금 뭐 핵실험 같은 거는 김정은이 완전히 자기 수건 사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뭐 중앙당 사람들 물론이고 외무성 사람들도 외교관들도 이걸 철저히 모르게끔 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도 있고 또 박사님이 이제 과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설명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이 완벽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고 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실험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모든 핵 보유 국가 봐봐요. 미국도 그렇고 구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핵실험장은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막이라는 여기서 실시거든요. 바다라든가. 남태평양 바다라든지. 맞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핵실험 자체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본적으로 핵실험 한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고 여기가 지금 화강암 지대라고 하지만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6번 핵실험을 했잖아요. 점점 커지고. 점점 커지고 화강암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터져버리면 그럼. 화강암이 녹아요. 쪼개질 수 있네요. 쪼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녹습니다. 녹은 상태에서 핵 방사능 오염물질을 또 품은 상태에서 굳어버리겠죠. 이걸 6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깨지고 녹고 품고 깨지고 녹고 품고. 그러니까 이 화강암 지대 밑에도 지하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하수가 흘러가가지고 이 지하수를 먹은 주민은 피폭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인구로 보면 뭐 한 12만 명 있고 또 핵실험장 반경 그 한 40km 안에 108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 아닙니까? 만탑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남대천 물이 길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에 이제 김책하고 화대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런 지역이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을 우시할 거냐 아니면 핵 개발의 속도라든가 그 능력을 갖는 거를 우선시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아니 강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지하수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우리 지하수에 우라늄 함량들이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측정하면 지역마다 우물 다 파고 수도물 다 조사하면 지역마다 우라늄 함량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안전한 수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3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리터당 그 기준이 있는데 네. 그 이하는 다 맞춰주고요. 그러게요. 그 대신 그 이하에서는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과연 얘가 그거보다 더 넘게 나올 거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쉽게 용해되는 그런 물질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이 그 안에 또 쉽게 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 이제 물이 침투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게 또 다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물이 다시 또 그걸 다 녹여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그거를 사람이 파먹을 정도로 또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 방사선에 우라늄이 어차피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넘게 나오기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워낙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의 진단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치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면은 이제 그 사실 알게 됐을 때는 아 이거네라고 그렇죠. 연결되면서 거기서 이제 부풀려지면서 이런 괴담 같은 것들이 좀 떠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귀신병 우리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그 누가 아프면 이렇게 무당 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우스갯소리 중에서 냉장고가
보급된 뒤로 귀신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이제 배앓이가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장티부스, 파라티부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이 사실은 의료가 낙후돼 있고 이제 원인을 알 수 없고 또 진단도 제대로 안 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실험이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음모론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는 우리 평강님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핵 연구를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평강 씨의 사연으로 돌아오면 불운한 삶이죠.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시고 그런데 더 큰 이 시대적 고난까지 겹쳐집니다. 바로 1994년 최악의 경제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 아빠 없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다. 아무리 이제 평양에서 부유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돌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평강 씨가 다행히 집안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평양상업학교 특설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외국어를 배웠고 2000년대 초반 북경으로 파견 근무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때부터요, 이 북한이 북경, 선양, 단둥 뭐 이런 데 소위 이제 호텔하고 이제 식당을 열어서 이제 외화벌이를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평강 씨는 북경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북경의 호텔에 북한에서 나와 있는 출장소에서 일했어요. 품질 감독으로 일했고 네. 이제 무슨 식당에서 뭐 스튜디오 뛰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고 검열하는 거예요. 어떤 북한에서 시스템에 맞게 어떤 요리를 하는지 어떤 행사를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본다는데 돈도 좀 많이 벌 줄 알았죠. 사실은 나갈 때는. 근데 솔직히 돈 못 벌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돈을 3,500원, 4,000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집에서는 그래도 뭐 쌀 포대, 그다음에 뭐 설탕, 기름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은 못 벌었죠. 하루에 4,000원 버는 거예요, 한국 돈? 아니 하루에 4,000원 아니고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달에 4,000원 벌었다고요? 네네네. 한 달에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국 돈 4,000원? 네. 없는 거네. 4달러 받는 거예요, 4달러? 그냥 대충 보게 되면 북한에서 보면 쌀 한 킬로? 한 킬로. 그다음에 뭐 국수 한 그릇 정도? 뭐 그런 돈밖에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북한 안에서만 지내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신 거잖아요. 예. 좀 뭐가 좀 신기한 게 좀 있었나요? 지금 탈북자분들 대체로 이제 중국에 탁 넘어오게 되면 막 그 길림, 연길 막 이런데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김일성 광장 옆에 집이 있었어요. 딱 바로 옆에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맨날 김일성 광장에 슈퍼 터트리고 뭐 반짝반짝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신기한 건 없었는데 그 남한 사람들의 자유? 그런 것이 제일 놀라웠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 남은? 호텔 로비에 이렇게 보면은 남한 분들이 집에다 전화를 해요. 그 남한 청년이 집에 그 조그만 아기한테 이제 전화 거는 이야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빠 이제 그 머지않아 갈 거야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물론 가져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근데 이제 바로 뭐 내일 갈 거야 하면 그분들은 가고 올 거야 그리고 바로 전화하고 그때 그 남한 사람들이 자유로움 그거가 막 선망의 눈길로 바라봤던 것 같아. 그러면 자유롭게 어디 못 다니셨어요, 그때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식당에서 나갈 땐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야 돼. 혼자는 못 나가요. 못 나가고. 그때 당시에는 배지 딱 달고 이래 장에 나가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북한에서만 있을 때는 티가 안 났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비교가 되면서 그죠? 내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이제 자각되기 시작하는. 네. 자,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다른 세상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 평강 씨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북한이 그걸 그대로 그냥 두지 않죠. 절대 안 두죠. 물을 빼야죠. 그래서 나간 지 1년 반 만에 북송이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건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김평강 선생님이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그 기차를 탔는데 김평강 선생님이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그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방막을 들었던가 찢어지던가 무슨 없고. 그다음에 기차가 평양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오래 갔었는지 몰라. 한정류장 가고 또 서고 한정류장 가고 서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노인도 막 구타하는 그 모습도 보고 군대들이 또 이제 청년들 구타하는 모습도 보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아야 돼. 그건 맞아. 네.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니까 평양 지하철에 또 고지가 또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평양에도? 평양에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이제 다음번에 가면은 진짜 도망치자 그런 생각을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었죠. 자, 이제 뭐 탈북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북경에서 생활을 해봤으니. 자, 근데 이제 혼자서 맘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좀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보내는 사람을 따라서 가라. 간 곳이 내몽고 알렌이었어요. 몽골 계통? 네, 내몽고. 그 브로커가 지도를 하나 주면서 북두 칠성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야. 근데 내 천문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군별. 네. 4월 3일 갔는데 배도 고프지 아무것도 없는데 춥기는 또 어떻게 추운지 계속 자기 자리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내몽고 사막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차 하나가 딱 오자마자 다리, 팔 다 꺾고 쓰러뜨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감옥으로 갔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에서 또 엘리트 출신이시잖아요. 정말 귀하게도 잘하셔가지고 감옥 생활은 그 누구보다 더 지옥 같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한 3, 4평 되겠나? 2.3평 정도 되겠나? 하여튼 뭐 조그만 방에 한 30명이 있어. 30명이. 몽땅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고 내 무릎 위에 내가 앉아있고 내 무릎 위에 내가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쫙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앉아있는데 머리를 못 들고 이렇게 40도, 45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죄인이니까. 이러고 이렇게 교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앉아있는 게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고 누우라고 하게 되면은 내 배에 또 눕고 내 발 있는데 내가 그의 발 베고 자는 거. 내 발 왜 또 내 얼굴에 발 올라오고.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이 매일 치고 때리고 하는 그 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그랬지.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하는구나. 또 좀 불쌍하게도 생각되고 너무나 무지한 그 세상이. 그렇게 끔찍한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벌써 한 넉 달 있었는데. 넉 달을 그렇게 좁은 데서 끼어서 사는 데서 있고. 자, 그러다가 어떻게 풀려나셨습니까? 저는 집안에 피해 갈까 봐 내가 누구 딸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비밀로 하고 그냥 못 알아보고 있어서 시간이 뭐 넉 달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 그때 당시에 빨리 불어버리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집안 망신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내가 평양 어느 집 누구 딸인 줄 알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어나 걷질 못하게 너무 꿇어 앉아 있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들거리에다 안 치워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평양역에 도착을 했죠. 김평환 선생님이 원래 체중이 그때 당시 한 53kg 정도였는데 마지막 감옥에서 나올 때는 26kg. 26kg. 그러니까 완전히 반쪽이 돼서 산송장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죠. 아이도 26kg. 자,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풀려져 나온 겁니다. 딱 이 감옥을 겪으면서 오히려 김평강 씨의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이 체제를 벗어나야겠다. 여길 탈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더 굳건해진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중국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국경을 넘습니다. 와, 2차 탈북이다. 이 고생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른 탈북해서 아들을 데려오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죠. 아들이 있지.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고 우리 아들도 그런 국가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탈북해서 아들을 데리러 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다시 탈북을 했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알게 된 단체의 도움으로 이제 가짜 신분증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되는데 그때 인디아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옵니다. 또 줘봐! 중국 공안들이었어요. 어머.
바로 비행기 탑승 직전에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북송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김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준비도 이제 철저하게 하셨고 중국 공안들은 어떻게 알고 이게 체포를 한 거예요? 누가 신고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제가 너무 약하고 뼈만 남아 있어가지고 무조건 저 북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누가 신고했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지. 너무 말라서. 너무 말라서 멍청하니 야 이젠 다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끌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그 마약 그 투약한 걸로 잡혀왔었어요. 태국 여자들이. 네네. 그 태국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막 거품 물면서 뒤로 나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잡아서 끌고 나가면서 나보고 빨리 옆에 붙들고 같이 나가자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다음에 이때 다 그런 생각이 났죠. 그래 막 이게 끌고 같이 나가서 그 구급차를 탔는데 그 여자만 탄 게 아니라 내가 막 올랐죠. 내가 먼저 막 올랐죠. 이제 살생결단했지. 이번에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때 구급차를 탔고 구급차에서 내려서 막 환자를 끌고 막 가잖아요. 침대 끌고 막 가잖아. 그때 도망쳐 버렸어요. 이때 운명의 여신, 행운의 여신은 우리 김 작가님을 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일단 무작정 뛰었어요. 무작정 뛰다 보니까 마침 저기 공중전화가 보이는 거예요. 공중전화가 딱 보이자마자 머릿속으로 어떤 전화번호가 싹 하나 스쳐지나가요. 바로 한국 대사관 전화번호. 그걸 외웠어요? 외우고 계셨구나. 스쳐 지나갔죠. 그래가지고 바로 수화기를 든 다음에 뚜뚜뚜뚜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망명 신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 땅을 밟습니다. 와. 이제 작가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한국에. 이제 또 궁금한 게 북한에 이제 남겨진 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아들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빼오려고 무지 애를 써서 한국에 데려왔어요 지금. 데려왔어요? 다행이다. 와. 몇 년 정도 걸렸어요? 빠르겠지.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 대단하다. 평양에서 5년 만에 데려오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그 헤어졌잖아요, 아들과.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이 때는 이제 성장기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아이들 때 5년은 참 많이 변하거든요.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셨어요? 보이비에서 간첩을 들여버린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들고. 처음부터 좀 의심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전화로 나 누구예요 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봤던 애는 조그만 애였으니까 목소리가 틀려진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애가 있지? 이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아들이 엄마 나 3일만 기다리라고 돈 5,000원 주고 갔잖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오니까 정말 애가 컸더라고요. 그래서 거에 비해서 다른 사람 들여보낸 거 아닐까? 이렇게 막 의심도 할 정도로. 지금 아드님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정착하고 결혼도 하고 애기도 하고. 할머니 되신 거예요? 할머니 되신 거예요? 네, 네, 손주가 몇 살인데? 네? 손주가 몇 살인데? 손주가 이제 3살? 아이고 행복하시겠어요? 네. 다행이다. 해피엔딩이네요. 그러네요.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이만갑에서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사과 100건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러시아로부터 받은 금액이 한화 25조 원이요. 와. 김정은 입장에서는 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원산 갈마지구를 개방을 했다고요. Ваш президент, ва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Путина.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